안녕하세요. 양메리 사모입니다. 이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많은 분들의 기도로 새 책을 출간하게 되었는데요. 이름하여 이승만 역사 교실입니다. 한눈에 이해하기 쉽도록 도표로 구성되어 있는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다룬 역사 교재인데요. 지난 7, 8년 동안 광화문 운동에 참여하면서 제가 무엇보다 가장 크게 깨달은 사실이 있다면 누구든지 한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고 싶다면 첫째, 성경을 알아야 하며 둘째는 역사를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또 정광 목사님의 삶을 또 사역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또 정말 흠모하면서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인데요. 여러분도 아마 동일한 깨달음이 있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광화문 운동 연단 위에서 정광 목사님께서 지난 7, 8년간 전하신 애국 연설 또 역사 강의들을 토대로 또 여러 교수님들과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이번에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전체 흐름을 한 맥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승만 역사교실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이 이승만 역사교실 책은 총 2가지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학습자용 책입니다. 학습자용 책은 여러분께서 무료로 제공되는 온라인 강의를 시청하시면서 스스로 필기를 교재해 가시면서 학습하실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교사용 책자는 이 온라인 강의에 들어가는 모든 내용과 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연 설명 그리고 정확한 출처까지 포함되어 있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공부하실 때도 참고서로 활용하기에 용이하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교회나 가정이나 또 스터디 그룹에서 함께 공부하실 때도 교사용 교재와 또 인원수에 맞는 학습자용 교재를 구매하셔서 활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끝으로 이승만 역사교실 책의 모든 수익은 다음 세대의 역사관을 바로 세우는 모든 그런 교육 사역에 전액 후원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비록 나는 책을 쓰는 작업엔 함께하진 못했지만 이 사역에 꼭 동참하고 싶다. 내가 그 자리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아니지만 나도 어떻게든 좀 동참을 하고 싶다. 이런 감동이 오신다면 여러분께서 해주실 일은 책을 많이 구매해 주시고 또 널리 전파하여 주셔서 이승만 역사교실 책을 통해 정말 전 국민의 역사관이 바로 세워지고 또 그로 인해 대한민국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 또 나라에 대한 올바른 국가관을 통해 애국심이 다시금 우리 젊은 세대에게 활활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이승만 역사교실의 양메리였고요. 앞으로도 계속 출간되는 모든 책들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만 역사교실의 양메리 사모입니다. 이렇게 어느덧 이제 마지막 주에 다다랐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그리고 수요일까지 방송하고 앞으로에도 역사에 관한 컨텐츠는 제 개인 유튜브 채널인 안녕 메리아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피디님 잠깐 안녕 메리아 유튜브 채널 링크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지 거의 한 7년, 8년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아라 스튜디오에서의 방송은 이번 주까지 수요일까지 마치고요. 앞으로의 역사 컨텐츠는 뭐 쇼츠라든지 또 다양하게 안녕 메리아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띄워주셨네요. 여기 여러분께서 유튜브에 그냥 양메리 또는 안녕 메리 이렇게 치시면 그동안 저희가 여기 스튜디오에서 방송한 모든 영상들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엑츠코리아 유튜브 채널 한번 띄워주세요. 저희가 이승만 역사교실 진행하면서 여러분께 계속해서 소개해드렸던 유튜브 채널이 바로 저희가 교육 컨텐츠를 위해서 새로 시작한 유튜브 채널 엑츠코리아인데요. 제가 지금 마시고 있는 이 음료수도 엑츠라고 써 있는 것처럼 정광 목사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사도행전을 잇는다라는 그 정신으로 저희도 교육 사역에 있어 사도행전을 잇자, 성령 오직 성령으로 나아간다라는 어떤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 교육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전체
풀로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까지 네, 오늘 또 새로운 강의가 올라갔습니다. 바로 20강 전두환과 광주 5.18 그리고 21강 1980년대 주사파의 등장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조회수가 다 100에서 200 사이이긴 한데 참 신기한 게 제주 사상 같은 경우에는 벌써 거의 1000에 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광주 5.18도 금방 조회수가 올라갈 것 같아요. 이 안 좋아요도 많이 실리더라고요. 그 뜻은즉슨 뭐냐? 그만큼 전두환과 광주 5.18 주제와 제주 4.3이란 주제가 우리나라 역사 전쟁에 있어 가장 화두에 오른 주제들 중 하나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특히나 20강 전두환 대통령과 광주 5.18 이걸 어떻게 우리가 소화를 해야 되는지, 해소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21강도 너무 중요해요. 이 1980년대의 민주화 운동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이걸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성역화하는 것이 과연 정말 진정한 민주주의의 그 의미, 상징일까? 이 민주화 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한 이 주사파는 과연 어떤 세력인가? 그들을 알아야만 우리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정말 객관적인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그 민주화의 중요성도 강조하면서 또 이 민주화를 우리가 맹목적으로 성역화할 수 없는 이유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21강에 너무도 또 중요한 강의 내용이 나와 있으니 여러분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이 강의들을 시청하시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PD님 한번 저희 책자 소개 한번 주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승만 역사교실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한민국 근현대사라는 목표를 가지고 설계된 교재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께서 역사 공부를 하실 때 엄청 막 내용만 많으니까 사실 공부하기도 부담스럽고 내가 역사 교수할 것도 아니고 강사할 것도 아닌데 굳이 알아야 되나? 이런 의문들이 있으셨다면 이 책은요 열어보자마자 네, 글씨가 너무 없습니다. 거의 다 백지죠. 그 이유는즉슨 이 교재는 여러분이 주동적으로 피동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이렇게 필기에 가시는 교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주 4.3 사건 같은 경우에 항상 매 강의마다 이렇게 도표가 위에 나오지만 이 도표 한 장으로도 여러분이 역사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지만 또 이 무료로 제공되는 엑츠코리아 온라인 강의를 통해 여러분께서 이 도표에 관한 내용들을 여기 하단에 이 필기란에 직접 적어 내려가시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꼭 올 한 해 역사 공부를 그냥 또 사실 강의를 듣고 보고 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꼭 교육은 내가 보고 또 내가 쓰고 직접 써야지 나의 것이 된다고 하네요. 심지어 타자 치는 것도 흡수율이 더 낮은 것 아시나요? 우리 뇌가 가장 많은 내용과 정보를 흡수하는 데 있어서는 내 손으로 직접 써 내려갈 때 더 많은 것을 보존한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매 강의마다 꼭 여러분께서 올해 결단을 하셔서 1강부터 오늘 저희가 다루는 24강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다루는 마지막 특강까지 꼭 완주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옆에 제가 바로 이 교재용을 한번 비교해 드리면 이 교사용 교재는 학습자에 비해서 크기가 조금 더 크죠. 이 교사용은 이렇게 빈 공간이 아니라 이렇게 도표가 나오면 밑에 다 그에 관한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강의 때 제가 설명드리는 모든 내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황 색깔로 주석, 사이드 노트 공간도 있고요. 하단에 출처란까지도 표기돼 있으니 여러분께서 이게 정말 하자 없는 건가 있는 건가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공부하시는 거 저 같다면 저는 학습자와 교사용
둘 다 구매를 해서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서 직접 내가 필기해 가면서 공부하지만 또 온라인 강의에 다뤄지지 않는 자세한 내용까지도 내가 이 교사용을 참고하면서 활용하면서 공부하시면 정말 빈틈없이 이 역사,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완전 학습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시 화면으로 큰 화면으로 돌아오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저희가 24강 도표 한번 띄워주시면 바로 12.3 비상계엄입니다. 진짜 이 12.3 비상계엄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이 12.3 비상계엄의 그 진정한 의미를 이 시대적인 어떻게 보면 의의를 알아야만 우리가 정말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많이 일어난 것은 아니에요.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특히 6공화국이 선포된 이후로는 첫 비상계엄이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뭐 마치 언론은 두려움에 떨면서 막 그렇게 한 것처럼 표출하지만 사실 두려움보다는 의문점이 더 컸습니다. 딱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이런 벌벌 떠는 그런 것보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니 왜 비상계엄을 21세기에 이런 의문점이 더 크셨을 것 같아요. 그게 사실 대부분 국민들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의문점에 대해 저희가 하나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12.3 비상계엄이고 메인 주제는요. 윤석열 대 이재명이라는 큰 틀로 여러분과 함께 쉽게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민을 조금 PD님 해주시면요. 윤석열 대 이재명,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두 인물을 비교하면서 12.3 비상계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보시면 저희 나라가 지금 2차 체제전쟁이다라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6.25 전쟁 직후 우리나라의 뭐 공산 세력이 다 사라진 줄로 알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북한은 공작을 많이 해서 대남 간첩을 침투시키고 대남 공작을 펼치면서 또 주체 사상을 확립시키고 그리고 암암리에 정말 시골 그런 마을들에 들어가서 부모님들은 나가서 열심히 자녀들을 키우겠다고 밭농사 무슨 농사 공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애들을 맡겼을 때 그 애들을 공부시켜준 과외 선생들 그런 청년들이 결국에는 그 모든 학생들을 물들여놨다. 이런 정말 풀뿌리 전술부터 시작해서 암암리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러한 교육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살펴봤듯이 민주화 운동 당시 왜 갑자기 1986년 12월에 AI 문건 반미국 반제국주의 문건이 등장을 하고 1987년 봄학기 초에 갑자기 주사파 NL 세력이 대학가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들 중 주사파의 대부라고 불리는 김영하는요 강철 서신이라는 책까지 냈죠. 어떻게 그 젊은 서울대생이 이 주체 사상이라는 것을 그렇게나도 잘 이해하고 책까지 낼 정도의 사상 교육이 되어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이미 몇 년 전부터 젊은 시절부터 어린 청소년 청년 시절부터 그가 그러한 교육을 배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민주화운동 때 주사파 NL 세력이 이 대학가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민주화운동이 1987년 6월 항쟁 6.29 선언으로 민주화 세력의 승리로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지만 사실 본질적으로는 정말 그 속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전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이런 반 대한민국
반국가 세력까지 민주화 투사로 둔갑이 된 사건이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민주화 운동 이후로도 그 사람들이 어디 갔을까요? 6.29 선언했다고 해서 이제는 툴툴 털고 본인들의 그냥 학업에 열중하고 일에 열중하고 혁명적인 마음을 다 청산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아로 사건 지난 시간에 다뤘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대선 때 당선되지 않으셨더라면 대선에 당선되지 않으셨더라면 그 당시에 통진당이 민주당과 연합 단일화해서 만약 그때 문재인이 정말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면 이미 우리나라는 이런 통진당 내 반국가 세력 이석기와 경기동부연합과 같은 진짜 주사파 세력에 의해 장악을 당했을 것이다. 근데 그게 지금으로부터 뭐 10년, 15년 이렇게밖에 시간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10년, 15년이 지난 지금은 얼마나 더 심각할까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대한민국의 역사,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승만 역사교실 방송을 통해 또 정광 목사님의 지난 7, 8년간의 광화문 운동의 역사 강의, 애국 강의들을 통해 지금까지 쭉 배워온 이 역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희와 똑같은 이런 역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은 무슨 전쟁이다? 2차 체제전쟁이다. 지금 극심한 체제전쟁에 돌입했다라는 판단을, 진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런 동일한 진단을 내리셨던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나라의 20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세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란 한 사람이 있기에 그가 12.3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선포하기까지의 그의 배경은 무엇이었냐, 이런 질문을 저희가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저희가 반국가 대통령, 그죠, 좌파 대통령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그들이 오늘날 있기까지, 그들이 그런 정책을 펼치고 그런 대통령으로 국가 운영을 하기까지 그들의 배경과 그들이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 전체 한번 저희가 그 맥락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그렇다면 오늘날의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그의 배경은 무엇인지 저희가 간단히 다뤄보고자 합니다. PD님, 왼쪽 윤석열 대통령 높여 살짝 좀 부탁드립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가장 먼저 인생에 있어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제일 많은 영향을 받는 사람은 바로 다름이 아닌 저희들의 부모입니다. 부모. 그래서 정말 난 나의 부모님이 싫어요. 아무리 그래도 결국에는 그 부모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역할은 정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물론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좋은 부모 밑에서 자라지는 못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또 저희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힘 역시도 우리는 기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좋지 않은 부모님들의 관습이나 그런 좋지 않은 모습들을 통해 배워서 나는 그걸 반복하지 말아야겠다, 나는 자녀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이걸 터득하시는 분들도 있다면 어떤 사람들은 그 똑같은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부모님을 보면요, 정말 윤석열 대통령은 축복을 받으신 분이세요. 아버지신 이제 돌아가셨지만 윤기중 교수님께서는,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명예교수로 대통령의 제1 멘토라 불릴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삶과 가치관에 많은 영향을 심어주었던 분인데요. 그분의 성격이라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하셨던 말씀인데 굉장한 원칙주의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뭐 공부만 하라라는 식의 원칙주의자가 아니라 부정한 돈은 받지 말라, 이런 식의 굉장한 원칙주의, 어떤 그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면에서 원칙주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 변호사가 되려는 그런 말을 하니까, 꺼내니까 절대 변호사는 안 된다 만류를 하시면서 부정한 돈을 받을 바에는 차라리 식당을 해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뭐 요즘 이런 정말 뛰어난, 예를 들어 뭐
뭐 판사든 뭐 이렇게 법조인이 되려고 하는 자식이 있다면 최대한 변호사로서 성공을 해라, 명성을 알려라, 막 이렇게 말할 법도 한데 오히려 아버지는 너 그런 식으로 부당한 돈 받는 직업 할 거면 그냥 식당 하나 차려서 운영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한 그런 높은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가지셨던 분이고 그대로 아들을 키우셨습니다. 또 두 번째, 그는 교수로서 많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자애로운 스승이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그 제자들이 다 졸업을 했는데도 한 번씩 불러서 밥을 사주시고 또 유학기를 배웅해 주시고 또 교수로서 본인이 은퇴한 뒤에도 제자들의 뭐 부친상에 참석을 해서 사흘 내내 그 자리를 지켜주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말 사랑이 있는, 사랑이 많은 그런 교수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 셋째, 그는 자유주의자였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는요, 가장 좋아하셨던 그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선택의 자유,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의 자유죠. 그래서 이걸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선물로 이 책을, 서울대 입학 기념 선물로 이 책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밀턴 프리드먼 선택의 자유, 결국 우리가 말하는 자유시장, 자본주의 이런 경제 체제를 말을 하는 것인데,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굉장한 부모의 영향을 윤석열 대통령은 어린 시절부터 제1번으로 영향을 받았던 분이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생애를 보면요, 서울대 법과대학에 진학을 해서 사실 원래는 심리학과에 관심이 많았대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네가 정의 실현에 관심이 있다며 넌 법조인이 돼야 한다, 또 이렇게 조언을 해주어서 결국 서울대 법대에 진학을 하고 구수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면 이후 검사가 되죠. 혹시 PD님 윤석열 대통령 젊은 시절 한번 사진 띄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버지랑 뭐 사진 찍은 사진이라 아님 뭐 서울대 뭐 졸업식이나 그 입학식 사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검사로서는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하다가 거듭거듭 뭐 굵직한 사건들을 맡으면서 결국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게 뭐 이명박 정부 BBK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또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또 박근혜 최순실, 저희가 그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런 수사까지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런 굵직굵직한 수사들을 맡으면서 문재인 정부 때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43대 검찰총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의 이력은 그렇게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때 43대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때도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뭐 아무것도 가리지 말고 뭐 살아있는 권력에도 비리가 있다면 엄정하게 수사해라. 근데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 본질적으로는 그래도 적당히 눈치껏, 그렇죠, 문재인 정부, 내 정부에 대해서는 수사를 자제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윤석열 대통령은 아버지의 그 원칙적인 그런 성격과 또 굉장히 순수한 그런 면도 있으신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검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품들이죠. 원칙주의적인 것, 정치적이지 않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결국엔 좌천이 됩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를 직무정지시키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이제 검찰총장으로 사퇴를 선언하자마자 바로 1시간 만에 이를 수리해버리죠. 네,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젊은 시절의 윤석열 대통령의 그 검사 시절의 모습입니다. 정말 참 세월이라는 게 되게 빠르게 흐르는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도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다 나이가 저희가 각양각색이지만 한 번씩 옛날 사진을 돌아보면 야, 참 시간 빠르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도 요셉이 낳고, 그러니까 첫째 낳고 또 둘째 지금 임신한 상태에서 와, 한 번씩 생각하면 진짜 시간 빠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시간이 더 빨리 많이 흐르기 전에 꼭 역사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제가 뭐 여러분보다 나이가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뭐 제가 여러분의 뭐 영적 멘토이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정말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것은 모든 국민의 의무이자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제 말의 무게가 여러분께는 얼마나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역사 공부, 그리고 말씀 공부, 그리고 영어 공부까지, 이 영어와 역사와 성경, 이 세 가지를 정말 관통한 사람, 이걸 정말 완전하게 마스터한 사람, 관통한 사람, 정말 이것과 하나가 된 사람, 이게 다 통과가 된 사람은요, 반드시 뭐 10년 후, 20년 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실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제 자식들도 그렇지만 제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저는 꼭 그 말을 해요. 첫째, 성경을 알아야 되고, 둘째, 역사를 알아야 되고, 셋째, 영어를 알아야 돼. 이 세 가지만 알면 그 외 다른 모든 공부는 부가적인 공부인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전문 분야에 따른 그런 공부는 그 위에, 그 기반 위에 쌓을 때 이 집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이지. 아무리 내가 뭐 세상적으로 뛰어나고 다양한 분야에서 공부를 하고 실력을 쌓는다고 해도 성경, 올바른 역사관, 그리고 영어, 이 세 가지가 갖춰지지 않으면 늘 우리의 그 역량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제가 직접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역사관이 너무 저는 처절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지런히 따라잡는다는 그 열정으로 3년을 투자를 했더니 이제 조금씩 깨달아지는 것 같네요.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더는 늦지 않게 올 한 해 2026년 벌써 상반기가 다 끝나갑니다. 상반기가 어느덧 끝나가는데 여러분이 2026년 12월 말 딱 됐을 때 이승만 역사교실 이 모든 내용이 여러분 속에 책을 보지 않고 뭔가 원고를 보지 않아도 정말 여러분이 만약 광화문 연단에 서더라면 바로바로 마치 정광 목사님처럼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다닥 한 번에 연결되는 그런 정말 사자후를 토해내시는 여러분의 그런 역사 실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말을 꼭 명심하십시오. 꼭 명심하세요. 다른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시키는 거 뭐 이거 공부시키고 저거 공부시키고 뭐 이러려면 끝도 없습니다. 요즘에 학원이 얼마나 많은가요? 애만 죽이는 일이에요. 아이한테 제일 필요한 거는 성경 공부, 역사 공부, 영어 공부입니다. 그 세 가지가 제대로 서 있으면 이 아이는 무슨 공부든 다 해낼 수 있는 아이가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네, 다시 도표 띄워주시면 이렇게 저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쭉 이제 배경을 살펴보았는데요. 그가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 그의 구호가 크게 세 가지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한번 확대해 주시면 1번 자유통일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문구를 한번 PD님 그 처음으로 제가 순서대로 보내드린 대로 그 한반도 전체에로 시작하는 문구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집권하신 뒤에 주요 연설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강조한 첫 번째 단어가 바로 자유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일개 나라의 국가 원수가 그의 가장 중요한 연설들에서 어떤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느냐, 이런 연설을 분석하는 사람들은 꼭 이 연설에 이 어떤 특정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를 다 세본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가 뭐라고요? 바로 자유, freedom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반도 전체의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 통일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한 말씀이시냐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일제시대 이제 다루면서 그리고 특히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그 건국절을
부정하는, 우리나라의 건국이 1948년이다 이거를 부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는 마치 이 광복이 더 중요하다, 건국보다 광복이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프레임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정한 광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저도 100% 동감합니다. 뭐 우리가 1919년 뭐 상해 임시정부가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있었다? 그것도 말이 안 돼요. 그게 우리나라의 어떤 기원이 될 수는 있지만 절대 진정한 탄생은 될 수가 없어요. 동일하게 진정한 광복은요. 우리가 45년 8월 15일 광복절이 있지만 우리가 해방되었지만은 진정한 광복, 우리 모든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의 동포들까지 광복을 실현하는 것은 한반도 전체가 자유통일 국가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을 2024년 8.15 경축사 때 하셨습니다. 너무 중요한 멘트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한마디만 봐도 정말 좋은 대통령을 우리나라가 그때 가졌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을 합니다. 두 번째, 한미동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이제 집권 기간 동안에 많이 노력하셨던 게 한미동맹 강화였죠. 그래서 두 번째 문구, 한미동맹으로 시작하는 것.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번영을 일궈온 중심축이었습니다. 현대 세계사에서 도움을 받는 나라가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발돋움한 유일한 사례인 대한민국은 한미동맹 성공 그 자체입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미래로 나아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 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자유 나침반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2023년 미 의회 합동 연설 도중에 말씀하셨던 문구인데요. 정말 이 한 문구만 봐도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한반도의 역사를 정확하게 그 속에 인지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온 것, 그렇죠. 지금까지 번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한미동맹 때문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한미동맹을 붙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분명한 역사관, 그러니 현재를 바라볼 때도 한미동맹이 필요하고 미래에 있어서도 우리는 한미동맹이 필요하다. 과거의 교훈을 그대로 현재로 끌어와 미래까지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과거, 현재, 미래를 일맥상통하게 이 시대를 관통하셨던 분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세요. 그래서 정말 이때 박수도 엄청 많이 받으시고, 또 심지어 미국 방문하셨을 때 그 미국 돈 맥클린의 노래 American Pie라는 노래를 불러서 실제로 이 노래가 당시 6주 연속 미국 빌보드 락 앤 디맨드 음악 차트에서 50위를 기록하면서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횟수가 400만 건 가까이 늘어나는 등 큰 화제를 일으켰다라는 점 아시나요? PD님 한번 윤석열 대통령 아메리칸 파이 부르는 사진 한 장만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듯 윤석열 대통령은요, 뭐 이 외에도 한미 핵 협의 그룹을 출범시키고, 뭐 첨단 산업, 뭐 반도체, 배터리 같은 이 첨단 산업에 있어 한미 협력을 강화시키셨고, 또 문재인이 폐기하려고 했던 이 지소미아를 정상화해서 한일 관계를 한미일 사실 관계를 복원시켰고, 또 2023년 최초의 단독 한미일 정상회의, 그 캠프 데이비드라고 부르죠. 그걸 개최하시고, 또 2023년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자유민주 진영과의 연대를 확고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왕따 당하는 일이 없었어요. 이 국제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3년 연속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하면서 외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글로벌적인 위상을 또 알리셨죠. 그러니까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정말 가장 큰 별명 중 하나가 바로 영업사원이잖아요. 제1호 영업사원. 네, 사진이 그 아메리칸 파이 미국에서 부른 노래 부르셨던 사진이 있는데 그거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도 그 영상을 뭐 여러분께 이게 저작권 때문에 틀어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가셔서 유튜브에서 윤석열 아메리칸 파이 치시면 와 너무 근사합니다.
다른 대통령들 같으면 이걸 막 이렇게 읽어서 뭐 원고를 읽어야 뭐 연설을 할 수 있고 뭐 되게 경직돼 있고 그냥 다 해야 될 것들만 하고 어떤 비즈니스적인 느낌만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 가서 그 저녁 만찬 자리에서 그 무대에 올라가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는데 와 너무 근사하더라고요. 그 노래를 부른 장면이 있습니다. 그 윤석열 아메리칸 파이 이렇게 한번 쳐보시면 그 썸네일이 나올 거예요. 아마 뉴스 썸네일이 구글에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딱 그 부르시는데 너무 근사했어요. 그리고 사실 아메리칸 파이라는 게 많이 이제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거의 모르는 노래인데 이 노래가 왜 유명하냐면 네 그겁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네 아메리칸 파이 한번 띄워드리고 네, 이렇게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셨는데 이게 미국을 상징하는 명곡이기도 하지만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이 생전에 장남과 함께 즐겨 불렀던 노래로도 알려져 있대요. 그러니까 장남이 생전에 부르길 좋아했던 노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센스까지. 노래 부를 때도 그냥 이렇게 경직된 상태에서 부르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 음악을 정말 느끼시면서 부르시는데 그 진심이 아마 그 현장에 있으셨던 분들은 더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외교적인 제스처로만 부른 게 아니라 정말 너희의 문화를 존중한다. 그리고 난 정말 미국과 함께하고 싶다. 뭐 이런 그런 메시지가 정말 많은 말보다 저는 오히려 깨달은 게 노래 한 소절이 더 강하구나. 사실 그렇잖아요. 말보다 노래가 더 강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윤석열 대통령은 멋진 대통령이십니다. 네, 정말 많이 저도 이 당시 보면서 진짜 감탄을 했습니다. 네, 다시 저희 이제 문구로 돌아가면 세 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정말 국정 운영의 메인 기조가 바로 경제 성장입니다. 문구는 이건 특별히 없는데요. 그 경제 성장을 뭐 여러 가지 실적들이 있죠. 역대 최대 수출 기록하시고 그리고 문재인이 그 추진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서 다시 원전 산업을 정상화시키려고 노력했고 대규모 K 방산, 방위 산업 수출을 확대하는 등 뭐 정말 뭐 노조들의 불법 파업, 폭력에 강력 대응하는 등 반기업적인 제스처가 아니라 정말 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고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도표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이번에는 그렇다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줌 한번 확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번, 네,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와의 그런 관계가 있었더라면 사실 이재명은 아버지와의 늘 갈등이 많았던 어린 소년 시절을 보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런 갈등들이 사실 오늘날의 이재명을 만들었다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의 어떤 삶에 대한 태도, 이재명이 어떤 뭐 돈을 대하는 태도, 뭐 어떤 자리를 대하는 태도, 뭐 여러 가지에 대한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 모든 것은 사실 어릴 때 형성이 됩니다. 사람의 어떤 가치관, 인생의 어떤 기준, 이런 모든 것들이 젊은,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사실 그보다도 더 일찍 그런 어린 시절에 형성이 되는데 그는 그냥 뭐 가난한 집에 태어났으니까 그렇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특히 그 20대 대선 당시 뭐 이재명과 윤석열 대통령의 그 어린 시절 사진들이 비교 대조되면서 엄청 큰 화제를 모았던 적이 있죠. 뭐 한쪽은 부유하다, 뭐 한쪽은 가난하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쪽을 선택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그 막 언론의 그런 막 뉘앙스를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했는데요. 저는 그것에 대해 100%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선하다. 이거는 저희 인간이 사실 범하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그래서 뭐 언더도그마 현상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어떤 사람이 약하고 뭐 가난하고 뭐 힘들어 보이고 이러면 마치 그 사람이 맞다, 그 사람이 더 선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간의 본능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본능은 실수입니다. 그거는 맞지 않는 본능이에요. 왜냐하면 물론 잘 사는 사람들 중에서는 좋지 않은 사람, 정말 부정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가난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또 동시에 가난한 사람들 중에 좋은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잘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특히나 이재명에 대해서 그가 정말 가난한 그런 시절을 겪었다고 해서 그가 꼭 선하다고 잘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이유가 정말 가난하게, 사실 그보다 더 가난하게 자라셨던 분 중 한 분이 이명박 대통령이세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을 비교했을 때, 꼭 가난하다고 같은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저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오히려 가난한 것이 더 축복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신앙적으로 뭐 저희가 살짝 언급을 하자면, 더 가난할수록 무엇을 깨닫느냐? 우리는 더욱더 내 힘을 의지하지 않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근면하고 성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요, 그 정말 너무 가난해서 대학 붙었다고 하니까 엄마가 혼내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왜 붙었냐고, 돈도 없는데. 그런데 뭐 하러 다니셨어요? 대학 시절 때 쓰레기 수거하시고 한강 가서 분리수거 아르바이트 하시면서 그렇게 학창 시절 학비를 모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분이 뭐 불법을 사용해서 돈을 벌었나요? 사람을 죽였나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범죄에 가담했나요? 부정한 돈을 받았나요? 아니요. 오히려 정정당당하게 성실하고 근면하여서 정말 현대그룹 내, 그렇죠, 뭐 중요한 계열사들 뭐 할 것 없이 전부 다 사장을 역임하면서 최연소 사장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나의 지금 형편, 내가 시작한 형편이 내 인생을 단정짓는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인생을 보면.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이란 사람은 아버지의 엄청난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죠. 그렇지만 그거를 본인은 극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인해 그는 아마 삶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기준과 계산들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후에 그가 중앙대 법대에서 학생운동을 거쳐서 또 인권 변호사로서 그가 변호한 사건들을 보면요, 과연 이게 정말 변호사로서 정말 이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는 그런 사건들을 맡은 건가? 아니면 범죄자를 위해서 변호를 했던 건가? 이런 의문점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그가 정치인으로서 정계에 입문하기 위해서 그가 거쳤던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요, 그가 북한을 방문하죠. 그러자마자 뭐 성남시장에 도전해서 낙선되긴 하지만 경기 그 동부연합 이석기의 그 선거 관리 홍보 캠페인 회사로부터 후원을 받아 도움을 받아서 결국에는 당선이 됩니다. 그 이후에도 이들 간의 그 공생 관계가 과연 끝났을까? 이렇게 저희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는 거죠. 의심이 아니라 거의 공생 관계는요, 그렇게 시작되면 끝날 수가 없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그 이후에 경기도도지사, 그리고 뭐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뭐 대선 후보, 그리고 지금의 대통령까지 이렇게 거듭거듭 그가 살아온 인생의 그 발자취들을 보면요, 과연 정당하게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말 대한민국을 위하는 깨끗한 그런 청결한 세력들과 함께한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자신의 신념을 버리면서까지 어떤 자신의 사실은 나라에 대한 이 신념과 충성을 버리면서까지 나라에 반하는 세력들과 손을 잡은 사람인지, 이런 저희가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는 그런 삶에 대한 자세를 배우게 되었을까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왜 수단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저는 반드시 그가 어린 시절 그 모든 게 형성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그에게도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실수들을 만회한다든지
선택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주어졌겠죠. 모든 사람은 다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실수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실수를 만회하고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그 길을 다시 선택하지 않는 그런 기회들이 여러 번 주어졌겠지만은 그는 끝내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그의 주변 측근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죠. 근데 아직까지도 그 정확한 모든 진실이 아직까지도 파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앞으로 이재명에 대한 그 모든 정체와 실체가 과연 내가 살아있는 이 생애 동안에 드러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은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저와 여러분은 늘 기억해야 될 게 실수는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실수를 통해 저희가 배우고 이제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후 이재명은 이렇게 21대 대선, 조기 대선으로 당선이 되죠. 그리고 그가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크게 외친 구호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연방제 통일입니다. 이 연방제 통일은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통일 정강 정책에도 그대로 명시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 6.15 남북공동선언, 14선언, 4.27 판문점 선언 이런 남북 간의 합의를 계승하고 적극 이행한다. 즉 연방제 통일을 이행한다라는 말과 동일한 거죠. 두 번째, 주한미군을 뭐 하겠다? 철수시키겠다. 그러니까 과거의 교훈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반하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동일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미군을 철수시켜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그가 성남시장 시절 때 이런 말까지 합니다. 경제력, 군사력으로 충분히 방어 가능한데 미군 주둔을 합리화하는 것은 빙신 같은 소리다. 그러니까 말도 굉장히 저도 한 번씩 요즘도 뉴스 보면서 정말 대통령의 그 품위가 제가 처음 보는 품위입니다. 저도 올해 뭐 길게 많은 대통령들을 제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체험해 본 적은 아직은 없지만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지금까지는 그렇지만 제가 살면서 이렇게 봐왔던 대통령들과 비교를 하면 굉장히 품위와 격식이 그냥 동네 아저씨 같은 느낌이 더 들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동네 아저씨도 이런 말은 안 하죠. 빙신 같은 소리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유명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영상도 있죠. 2021년 아육사 기념관에서 대한민국은 친일 세력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 지배체제를 유지했기에 깨끗하게 출발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주도 세력이 친일파라는 주장은요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이건 종북 좌파, 주사파 이런 사람들이나 좌파들이나 갖고 있는 역사관이지. 이승만 대통령이 뭐 당연히 이제 해방 직후 일본식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나라의 건국에 이 건설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은 사실이지만 대한민국 초대 내각의 구성원을 보면 뭐 이범석, 이시영 등 독립운동에 헌신한 인사들이 대부분 주축 세력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건 완전히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고 또 뭐 점령이라고 미 점령군과 합작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의 점령은요. 미군이 소련이 한반도에 남하하면서 이 남아있던 일본군을 무장 해제하고 그리고 또 당시 일본의 어떤 그 재산을 뭐 귀속 관리 이전하기 위해서 내린 어떤 조치이지 점령을 하려고 막 이 땅을 차지해서 내가 먹으려고 그런 점령군이 아니었어요. 일본군을 마지막 남아있던 일본군을 무장 해제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더 만약 미군이 정말 만약에 정말 점령군이라면 무엇이 충족이 되어야 하냐? 미군이 그 뒤로 철수를 했으면 안 돼요. 그런데 미군이 실제로 우리나라가 건국된 지 한 1년 만에 철수를 했죠. 그럼 더 이상 점령군일 수가 없는 거예요. 철수했잖아요. 근데 제2차로 들어온 미군은 어떤 미군이에요? 일본군 무장 해제의 미군이 아니라 나라에 전쟁이 터지니까 도와주러 온 유엔군과 미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 저들이 정말 말하고 싶은 점령군이어야 한다면
그때 무장 해제시키고 미군이 계속 쭉 우리나라에 남아 있었어야 돼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건국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 미군은 철수했습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재명의 이 미군에 대한 한미 동맹, 미국과의 한반도의 이 관계에 대한 역사관은 대한민국을 위한 역사관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평화협정, 종전협정을 말하는데요. 실제로 2021년 11월 25일 이재명이 정전 상태를 종전으로 바꾸고 다시 평화협정을 넘어서 상호 공존하고 서로 도움이 되는 공동 번영의 관계로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거 정말 익숙한 말이죠. 결국 김대중에부터 시작된 낮은 단계 연방제 이후에 노무현 문재인이 거듭거듭 언급한 연방제 통일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종전시키고 끝내버리고 우리가 낮은 단계로 시작해서 서로 공동으로 공존을 하고 그리고 서로 상호 협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저희가 거듭 배웠죠. 어떻게 한쪽은 김정은 욕을 하면 숙청을 당하고 한쪽은 김정은에 대한 비판론 책을 왕창 써도 그건 내 표현의 자유인 그 두 나라가 공존할 수 있나요? 그 한 가지 예시로만 저희가 상상을 해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공산주의 북한은 절대 공존, 상호 협력 그건 허상일 뿐입니다.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그래서 정말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거 접근해야 돼요. 북한이 나빠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야 북한의 체제를 생각해봐라. 그런 체제에서 네가 그런 말을 했을 때 네가 살아남을 것 같냐? 얼마나 협력과 서로 상호 공존이 가능하겠냐 이렇게 반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다시 줌아웃 해주시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을 상호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대조함으로써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오늘날 저들이 말하는 정책 저들이 했던 어떤 국정 운영에 그들이 말했던 기조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넝굴째 굴러온 정말 생뚱맞은 소리들이 아니라 그들을 만든 배경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우리 광화문 운동이 낳은 많은 젊은이들, 청년들, 청소년들 저희가 잘 키워야 합니다. 왜 잘 키워야 하냐? 지금이 그들의 일생을 결정지어 놓는 정말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이재명 둘을 비교해 봤는데요. 이제 마무리로 저희가 밑에 확대해 주시면 2024년 12.3 비상계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12.3 비상계엄에 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낼 때 사실 그 전에 책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가 다 나오기 전에 책이 나가기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이 부분을 써야 될까? 사실 재판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판사의 결정, 그걸 과연 정말 원칙에 따른 대한민국 법에 따른 법치주의에 따른 판단일지 아닐지. 사실 그건 이제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증명될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왜 12.3 비상계엄을 이러한 배경의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 12.3 비상계엄을 생각할 때도 이 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의 5.16 군사혁명도 그가 이 5.16 군사혁명 이 거사를 치르기 전에 가장 아끼던 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측근하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 아내랑 그리고 자식들, 자녀들을 꼭 챙겨달라. 거사가 만약 이 혁명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목숨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부탁할 정도로 그리고 심지어 그 혁명 당일날 5월 16일 이제 혁명을 치르기 위해 나가는 그 당일날에도 마지막으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러니까 첫
딸이죠. 장녀의 그 숙제를 봐줬다고 합니다. 왜 봐줬을까요? 그게 아버지와의 마지막 순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숙제를 봐주고 터벅터벅 나가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 딱 진입해서 들어갈 그 시점에 막 저쪽에서 총을 쏘니까 오히려 총알을 피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그 당시 그 측근들의 회고에 따르면 피할 수 없다. 라는 식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냥 정면으로 그냥 그 총알바지 앞에 한 명도 없이 그냥 걸어 나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엇이든지 사실 혁명이라는 건 저희가 지난 토요일에도 4.19 혁명을 기념하는 4월 18일 광화문 대회가 있었잖아요. 진짜 혁명을 대하는 자세는요. 이런 자세가 정말 혁명의 자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냐? 목숨 걸고 하는 게 혁명이에요. 내 인생의 전체를 걸고 하는 게 혁명이에요. 조금이라도 내 어떤 인생에 대해 아쉬움이 있으면, 미련이 있으면 혁명을 할 수가 없어요. 혁명가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어떤 가정, 내 뭐 자산, 돈, 내 집, 내 차, 뭐 내가 그동안 이뤄왔던 것, 쌓아온 것들, 이것에 대한 조금이라도 미련이 있다면 혁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광훈 목사님의 광화문 운동을 똑같이 저도 생각을 했을 때 왜 정광훈 목사님은 이 광화문 운동의 혁명을 완수하실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이 광화문 운동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실 수 있었는지, 그 이유,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하면요, 당연히 자유통일, 예수한국 복음통일, 당연히 그 가장 중심의 목표도 있겠지만은 그 모든 그 외의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항상 생각이 듭니다. 늘 가까이서 목사님의 모습을 뵐 때 사실 가정에 대한 미련 정말 사실 그걸 버리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내 가정도, 또 집, 사택도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목사님께서 허락을 주시면 저는 꼭 영상을 남기고 싶어요. 정말 저는 사실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뭐 접하면 사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저들이 설득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 안에 있는 확신은 정광훈 목사님의 그런 사택,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의 그런 모습들 가까이서 볼 때 정말 모든 미련을 버려야만 혁명은 할 수 있는 거구나. 혁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시대마다 정말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은요, 자기의 모든 미련을 버린 사람들이다 라고 저는 그런 결론에 기결하게 되었습니다. 비상계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엄 잘못되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겪고 있는 것처럼 언제 감옥에서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뭐 저쪽에서는 사형까지 시켜라 이런 말들까지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지만 정말 그 모든 걸 무릅쓰고, 사실 그리고 뭐 감옥 생활만 힘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대 나오셨죠. 뭐 검사로서 정말 높은 커리어를 쌓으셨죠. 그리고 검찰총장까지 했죠. 심지어 대통령까지 했죠. 그런데 내 이름이 적어도 이 한 시대에는 사람들이 뭐 별의별 욕을 다 남발하고 뭐 언론에서는 모든 것 프레임을 다 씌운다 해도 그것에 대한 미련조차 버리는 것, 그것만이 진정한 혁명가의 자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은 정말 지금 계시는 정광 목사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이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배울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욕을 먹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빨리 욕을 많이 드실수록 그런 미련을 버리게 돼 있어요. 아 그래 어차피 욕 먹었는데. 그래서 뭐 짧게 제가 그 내용을 이제 좀 더 빨리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좀 재밌는 내용이긴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저기 10월 27일 저희가 그때 연합 뭐 집회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저희가 도중에 이제 집회를 막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같은 기독교계 안에서 왜 그러냐 막 이러면서 엄청난 비판을 저희 광화문 그 참석하시는 분들도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왜 우리가 그렇게 했는지 그런 이유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제 유튜브 채널에. 근데 그때 안영멜의 유튜브 채널에 그 영상 올리고 정말 많은 안 좋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그러면서 뭐 며느리도 뭐 모처럼 된다, 뭐 이상해진다, 뭐 돈맛이 들었다, 뭐 별의별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의 그 사건이 저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사건이었어요. 그냥 그렇게 같은 편에서 욕을 그냥 한 바가지가 아니라 한 트럭, 두 트럭, 막 몇 트럭으로 막 욕을 막 들으니까 오히려 그때 진짜 이 애국을 한다는 것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물론 제가 그 영상에 다 했던 말이 맞지 않는 말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맞고 틀림을 떠나서 그 경험이 저에게 심어주었던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 길은 칭찬받기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구나. 내가 나중에는 사실 반대편의 욕을 듣는 건 상관없지만 같은 편 욕 듣는 게 사실 더 힘든 것 아시나요, 여러분? 더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겪으면서 진짜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칭찬해주지 않고 모든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렸다 해도 그래도 이 길, 그 한 길을 가는 것이 그것이 애국의 길이구나. 그리고 절대 어떤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내가 쫓아가서는 안 되겠구나. 네. 그러니까 저는 뭐 12.7 그 대회라든지 아니면 제 영상에 뭐가 맞고 틀리고 그걸 다 떠나서 그런 욕을 엄청 받는 그 계기가 저에게는 너무도 중요한 계기였어요. 저를 깨끗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뭐 제가 실수를 해서 욕을 먹던 아니면 제가 뭐 잘했는데 욕을 먹던 뭐 실수를 했으면 그 실수를 제가 다시 고쳐서 좋게 개선시키고 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되지만은 중요한 건 뭐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이 애국의 길은 적어도 지금 시청하시는 정광훈 TV의 시청자님들, 구독자님들은요. 저희는 정말 우리가 모진 말 그리고 많은 비판을 듣는다 할지언정 정광훈 목사님과 윤석열 대통령처럼 우린 이 한 길을 작정했으면 결단했으면 흔들림 없이 이 혁명을 완수해야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저보다 더한 스토리들 많으실 거예요. 더 많으시겠죠. 그렇지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이유들을 한번 쭉 문구들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계엄 선포에는 크게 5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반국가 세력 척결입니다. 문구 한번 띄워주세요.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으로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반국가 세력입니다. 네, 조아라님 안녕하세요. 당근이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태유왕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는데 함께 저희 완주해 나갑시다. 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비상계엄 선포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자, 만약 저와 여러분처럼 이런 역사관이 광화문 운동을 통해서 계몽되지 않은 사람은요, 특히나 좌파들에게 물들인 사람들은요, 이런 선포문을 읽었을 때 바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자, 본인 권력 유지하려고 본인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무슨 뜬금없는 반국가 세력이야. 오늘날에 무슨 종북 반국가 세력이 있어. 이렇게 따지겠죠. 그런데 저 여러분은 길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존재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입법 독재 때문입니다. 한번 문구 띄워주시죠.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서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요. 틀린 말입니까?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여러분이 뭐 특정 정당을 제가 막 일부러 마녀 사냥하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 현 더불어민주당에 소속된 의원들의 그 이력을 쭉 보면요, 전과범들이 상당하고요. 그리고 이들이 저지른 범죄들을 보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뽑혔을까? 참 이미지 세탁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리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켰냐? 이게 3번 이유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구 띄워볼게요. 비상계엄을 선포한 세 번째 이유가 바로 예산 삭감이죠.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안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들이 당시 2024년 12월 4일 기준으로 어떻게 예산안을 삭감했는지 한번 도표 띄워주시죠. 도표 한번 띄워주시면 간단히 보겠습니다. 그 도표 위에 예산 내용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그 사진 따로 제가 하나 보내드렸는데 이게 이제 12월 4일 기준의 예산 삭감한 내용들인데요. 그 이후에 뭐 어떤 것들은 철회되기도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정도로 예산 삭감을 하니 정쟁의 수단,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이런 갈등,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이렇게 예산안을 삭감을 했는데요. 가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삭감한 분야들을 보면요, 맞습니다. 이겁니다. 삭감한 분야들을 보면 정말 대한민국을 위한 국회의원들이 많나? 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자, 대통령실 특활비 정부 원하는 82억 원, 야당에 처리하는 빵원이죠. 그러니까 전액 삭감인 거예요. 전액 삭감. 그 다음에 검찰 특경비 특활비 587억 원에 몇 억으로 했나요? 네, 억도 아니라 빵원으로 삭감을 시키죠. 그리고 또 경찰 감사원 특활비도 마찬가지로 0원.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차세대 원전기술 연구개발 사업. 저희 나라가 정말 원전 강국인데요. 이것도 삭감시켰죠.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이게 대왕고래 프로젝트라고 해서 저번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했던 사업인데 이것도 삭감시키고, 청년 일자리 사업 지원 0원 전액 삭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 뭐 이들이 어떤 것들은 철회시키고 조금 더 올려주고 이런 수정된 것들도 있지만은 일단 충격적인 게 뭡니까? 실제로 이렇게 전액 삭감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이 야당을 투표하는 청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너희들은 이 정치인들의 정쟁의 수단으로밖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이겁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위한다, 뭐 민생을 위한다 이렇게 말들은 하지만은 실제로는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 싫으니까 방해하고 싶어서 행정부의 두 팔과 다리를 묶고 싶어서 이렇게 청년들의 사업,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는 것도 삭감시키죠. 그리고 검찰, 감사원, 경찰은 뭘 합니까? 우리나라의 치안을 유지해 줍니다. 그런데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면서까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렇게 예산안을 삭감한 걸 보면 이미 저는 여기에서 모든 걸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누가 과연 대한민국을 위한 국회의원들인지. 그래서 뭐 그 외에도 야당은요, 핵심적인 국방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뭐 너무도 많아서 이건 여러분께서 강의를 통해 한번 살펴보시거나 교사용 책자를 통해서 읽어보실 수 있는데, 그냥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이유는요, 문구 한번 띄워주시면 바로 줄 탄핵입니다. 지금까지로 시작하는 문구인데요.
지금까지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탄핵 대상자 명단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도표. 네. 이게 또 12월 4일 비상계엄 선포 기준으로 이제 도표를 정리한 것인데요. 자, 탄핵 한번 봅시다. 전 행정안전부 장관, 검사,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중앙지검 2부장,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국무총리, 대통령. 그리고 위에 특히나 이 검찰 또 법무 법조인들 뭐 안동환, 손준성, 이정섭, 이창수 이 검사들이 또 어떤 검사들인지 아십니까? 이재명 수사와 관련된 검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 국민들이 들여다본다면 이게 과연 정당한 탄핵인지 탄핵의 정당성이 하나도 없는 이런 명단을 제가 쭉 읽어드렸습니다. 마지막 5번째 이유는 부정선거인데요. 한번 문구 띄워주세요.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12월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말씀하셨는데요. 한번 다음 도표 띄워주시죠. 이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제 재판 중에 주장했던 부정선거 의혹들이 이렇게 됩니다. 조금 확대해 주시면 첫 번째 전자개표기의 조작 가능성, 2번 사전투표 조작 의혹, 3번 가짜 투표용지 또 투표함 바꿔치기 의혹, 4번 선거관리위원회의 미흡한 대응. 자, 이러한 의혹들이 생기면요. 정상적인 나라요. 정상적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요. 이걸 그러면 수사를 하도록 허락을 해주거나 이걸 검토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줘야 되는데요. 본인들은요. 헌법 기관이기 때문에 이 검사를 끝내 거부하다가 한번 이 조작 해킹 사건이 벌어지니까 그제서야 조금 이 수사하도록 이 검사하게 해줬는데 그때 비밀번호가 어땠습니까? 1, 2, 3, 4, 5처럼 그 정도로 단순했다라는 점에 이 국정원 그 직원도 얼마든지 자기가 해킹할 수 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신 5가지 이유 중 하자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음을 저희는 이 증거를 통해 확인을 했습니다. 다시 큰 도표로 본래 도표로 넘어가 주시면 첫 번째 이유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이 하자 있나요? 하자 없습니다. 두 번째 입법 독재 하자 있나요? 하자 없습니다. 세 번째 예산 삭감 쭉 보여드렸죠. 하자 있나요? 하자 없고요. 네 번째 줄 탄핵 어떤 자들을 탄핵시켰는지 그리고 5번째 부정선거까지 이 정도로 의혹이 있다면 한 번 정도는 그냥 다 대놓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죠. 그래서 이제 확 주민해 주시면 조금 더 확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밑으로 이제 오늘 12.3을 마무리하면서 이 탄핵 전국 시기 동안에 탄핵 찬성 세력과 탄핵 반대 세력이 엄청난 대립이 있었습니다. 저 여러분도 거의 그냥 2024년 12월 그 연말은요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기억도 안 나요. 그 연말은 왜냐 한남동에 손과 발이 꽁꽁 언 그 기억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마음은 뜨거웠죠. 저희 모두. 그리고 2025년도 한 해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기억조차 안 납니다. 왜냐? 여기 집회 가랴 저기 집회 가랴 매주 토요일 광화문 지키고 뭐 저기로 윤석열 대통령 하면 저기 따라가고 또 가서 지키고 정말 바쁘게 거의 6개월을 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정도로 뜨거웠던 이 시기가 바로 2024년 말부터 2025년 이었는데 이 당시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계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당시 탄핵 반대에 앞장섰던 게 다름이 아닌 광화문 운동. 두 번째 많은 보수 우파 유튜버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또 세이브 코리아 이런 기도회 같은 차원도 많이 일어났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저희가 하나로 같이 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네 번째 국민의힘 모든 의원들은 아니지만 정말 소수의 의원들도 나와서 탄핵 반대를 외쳤고요. 마지막 5번째 제일 중요한 핵심은 2030
60 청년들이 깨어났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2025년 4월 4일 8대0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당하셨는데, 저 아직도 그날 오전에 그 결과가 났잖아요. 그냥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냥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와, 정말 저는 사실 믿기지가 않았어요. 제 차 제가 물어봤어요. 옆에 있던 사람이 알려줘서 실시간으로 저희가 보고 있었기 때문에 딱 8대0으로 파면 났다 딱 하자마자 제가 옆에서 뭐 다른 걸 쓰고 있었는데 말하자마자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였지만은 어쨌든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나서 조기 대선 치르고 6.3 대선에서 다름이 아닌 지금의 이재명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2024년 신년사에서 이런 말씀을 중요하게 던지셨습니다. 언젠간 해야 하고 누군가 해야 한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이게 뭐 사실 비상계엄을 두고 한 말씀은 아니시겠지만 그분의 어떤 그 정신을 보여주는 저는 중요한 문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한국 복음통일, 자유통일, 이 혁명은 언젠간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이라고 목사님께서 표현하시죠.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르면 반드시 두 남북은 통일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해야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저희들에게 자녀가 주어졌다면 그 자녀를 정말 이 나라를 자유통일하는데 귀한 인재로 여러분께서 키우시기를 저도 같이 기도하고요. 또 여러분의 삶조차도 정말 저희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대한 미련도 전부 다 버리고 정말 정광훈 목사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또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이 순간까지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혁명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24강 마지막 강의인데요.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이제 마지막 역사 방송에서는요, 특강 한국교회와 자유통일의 사명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역사는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역사라면 하나님의 전체 세계 역사, 인류의 전체 역사의 흐름에 있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인지, 또 한국교회의 사명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함께 하나씩 뜯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쉽지 않은 시간대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전 이번 주 수요일 3시 반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메리 전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메리 사모입니다. 이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많은 분들의 기도로 새 책을 출간하게 되었는데요. 이름하여 이승만 역사 교실입니다. 한눈에 이해하기 쉽도록 도표로 구성되어 있는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다룬 역사 교재인데요. 지난 7, 8년 동안 광화문 운동에 참여하면서 제가 무엇보다 가장 크게 깨달은 사실이 있다면, 누구든지 한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고 싶다면 첫째, 성경을 알아야 하며 둘째는 역사를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또 정광훈 목사님의 삶을 또 사역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또 정말 흠모하면서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인데요. 여러분도 아마 동일한 깨달음이 있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광화문 운동 연단 위에서 정광훈 목사님께서 지난 7, 8년간 전하신 애국 연설 또 역사 강의들을 토대로 또 여러 교수님들과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이번에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전체 흐름을 한 맥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승만 역사교실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이 이승만 역사교실 책은 총 2가지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학습자용 책입니다. 학습자용 책은 여러분께서 무료로 제공되는 온라인 강의를 시청하시면서 스스로
필기를 교재해 가시면서 학습하실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고요. 두 번째, 교사용 책자는 이 온라인 강의에 들어가는 모든 내용과 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연 설명 그리고 정확한 출처까지 포함되어 있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공부하실 때도 참고서로 활용하기에 용이하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교회나 가정이나 또 스터디 그룹에서 함께 공부하실 때도 교사용 교재와 또 인원수에 맞는 학습자용 교재를 구매하셔서 활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끝으로 이승만 역사교실 책의 모든 수익은 다음 세대의 역사관을 바로 세우는 모든 그런 교육 사역에 전액 후원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비록 나는 책을 쓰는 작업엔 함께하진 못했지만 이 사역에 꼭 동참하고 싶다. 내가 그 자리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아니지만 나도 어떻게든 좀 동참을 하고 싶다. 이런 감동이 오신다면 여러분께서 해주실 일은 책을 많이 구매해 주시고 또 널리 전파하여 주셔서 이승만 역사교실 책을 통해 정말 전 국민의 역사관이 바로 세워지고 또 그로 인해 대한민국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 또 나라에 대한 올바른 국가관을 통해 애국심이 다시금 우리 젊은 세대에게 활활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이승만 역사교실의 양메리였고요. 앞으로도 계속 출간되는 모든 책들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